사실 지금까지 이제 은서 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상담을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원장 선생님이 총괄을 하시고 저는 이제 부원장으로 이과 총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이 올해 이제 8년째 이제 입시 쪽을 맡고 계신데 매년 바뀌고 이러면서 이게 사실 이래저래 좀 이제 본인도 약간 부족함을 느끼시고 그리고 입시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논술 교육 관련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시고자 올해는 아마 전체적인 학생 총괄하고 그리고 강사 교육 쪽에만 집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과 쪽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현 선생님 부원장이시겠죠. 예,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나머지 선생님들 같이 묶어갖고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3학년 논술은 2학년 논술이랑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 2학년 논술은 한 선생님이 다 맡아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3학년 논술은 이제 주제별로 예를 들어 사회학, 뭐 환경,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주제가 이제 소주제가 갈려져 있다면 4시간 총 수업 중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2시간은 주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나머지 2시간은 반별로 분반을 해가지고 이제 해제, 그리고 첨사, 대면첨사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글쓰기 과제 같은 것들이 별도로 고려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각 반 담임 선생님은 따로 배정이 될 거고 주제 강의는 아마 변호 선생님이 맡아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입시 컨설팅은 그러니까 8월달에 한 번 더 애들하고 1대1로 하게 될 거거든요. 어른들도 오시고 그때는 이제 제가 총괄을 할 거고 변호 선생님도 같이 참석을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최진 선생님은 자연계 담당이신데 수학 강의가 아닌 이상 볼 일이 없을 테니까 아직 혹시 그 자연계 학생 부모님이신 분 오셨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끝에서 봤을 때 총 5챕터로 분류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수시 전형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년 입시가 조금 변화하는 점을 짚어드릴 텐데 큰 틀에서 바뀌는 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네, 지금처럼 교과형, 종합형, 논술 그리고 정시로 분할이 될 거고요. 특기자 전형 같은 소수 전형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조금 이따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각각의 케이스별로 나누고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내신 성적이 어떤지, 수능 성적이 어떤지, 그리고 비교과가 조금 더 특별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방향성의 설정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 세 번째는 그냥 예시에 불과한 건데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약간 도표 형태를 해가지고 애가 뭐 내신이 좋으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수능 성적이 괜찮으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잡아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 과정에 대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선생님이 직접 얘기하실 겁니다. 자연계 논술은 아마 제가 담당해서 하실 텐데 제가 담당해서 진행을 할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설명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희 학원 논술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영수 전부 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는 짚어드릴 텐데요.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과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때 따라 설명드립니다. 나눠주신 유인물은요. 일단 집에 보시는 건 집에 가서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앞에 PPT만으로 활용하도록 할 텐데 조금 이제 화면을 보시기 힘드시다거나 그럼 제가 그때 페이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대입 전형에 대해서 한번 변화점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시죠. 예. 전체 인원에서 총 70%, 약 70%죠. 전국대학으로 따지면 비율이 조금 더 줄어드는데요. 적어도 서울 시내 혹은 경기도 등교권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70%가 조금 넘는 인원이 수시에서 선발이 될 겁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전형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학생부 교과형이 있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근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정말 극상위권의 내신, 그러니까 정규 수위권에서 노는 일부 애들의 진로는 전부 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전형들입니다. 우선 교과형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교과형은 불확실성이랄 건 없어요. 다만 어른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성적 수준에 맞는 대학과 그리고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사고 애들이 내신 때문에 힘든 케이스인데, 건국대 정도라고 한다면 물론 요새는 많이 뜬 대학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생각하실 때 그 정도면 그냥 서울 시내로는 인정해 줄만 하지 네, 그 정도 생각이실 건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 내신 커트라인이 대충 1.2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연계는 그보다 조금 낮고요. 한 1.5 내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대보다 위에 있는 10개 정도의 대학은 전부 다 그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내신이 1.1, 1.2라는 정말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디 집어넣고 그래서 어디 집어넣고 안 될 건지가 되게 분명치가 않아요. 진짜로 학교마다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물론 명지 같은 특수 케이스도 있지만 전 과목 1등급의 경우에는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전부 다 넣어볼 수 있는 되지만 2등급이 한두 개만 섞여 있어도 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종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인데 이것도 사실 아시잖아요. 자기소개서 써야죠, 면접 봐야죠, 거기다 최저도 없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경쟁률에 비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게 높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큰 편이죠. 반면에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논술만 잘 쓰면 되는 거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네요. 경쟁률이 너무 세다는 게 문제죠. 네. 사실 그 경쟁률에는 허도 있고 실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전형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케이스, 즉 뭐 수능 성적이 아무래도 안 나와야 합니다. 네. 나는 정말 내신만큼은 어디를 내놔도 자신 있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수시는 확실하게 올인이라기보다는 정시와 경사로 같이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학생이 갖고 있는 성적의 특성이 어느 쪽에 치우쳐지는지 그리고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주력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하향 지원을 할 전형들 이런 것들은 나눠지게 되겠죠. 네, 자세한 전형별 설명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정시죠. 네. 이런 수는 30% 내야 된다. 하지만 정시는 비교적 확실하죠. 배치표들을 지원해서 손해볼 거의 없습니다. 손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데 불합격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과별로 약간의 변동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치표에서 한 5점 정도 낮춰갖고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거의 합격은 합니다. 다만 사실 그렇죠. 얘가 수능을 잘 봤고 정말 잘 봐서 수능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전혀 불만이 없다. 그러면 사실 학원에 다닐 이유도 없고 설명회를 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잖아요. 70% 이상의 수시가 보장해주는 기회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성적 이상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목표인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재수를 먹고 어떻게든 일단 한 곳이라도 붙여야겠다고 목표인 거죠.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날 하루 망치면 네, 1년 인생이 꼬이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문제인데 수능이 안 그래도 점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많이 쉬운 편이거든요. 그나마 수학은 좀 나는데 사실 요새 국어나 영어는 이제 2학년 모의고 성적표에 익숙하실 텐데 3학년들은 난리 아니에요. 네, 100점 1등급, 98점 2등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미스해갖고 수능 때 까딱 두세 개 틀려버리면 3등급이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뭐 수시 최저는 물론이고 그냥 정시로 넘어가도 표준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기 때문에 정시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내신도 뭐 논술도 싫어 뭐 이렇게 하고 정시로 올인한다고 해도 이거는 상당히 네, 위험한 도박이라고 보셔야 되고 어디까지나 정시는 기본이지만 여기에 기대면 안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정시로 가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잘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네, 문제는 그거죠. 그리고 뭐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정말 그렇게 잘 나오면 뭐 의대 쪽으로 빠지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해서 말씀드리면 수시가 더 쉽습니다. 정시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최후에 고려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라도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올인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인원수 편성이 너무 정시 쪽이 적다는 거 그걸 일단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큰 틀에서 이제 입시 전형이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전형안이 있는데요. 이거는 거기 페이지에 보시면 이쪽에 네, 잠시만요. 1페이지에 있네요. 네,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거는 말 그대로 핵심만 모아놓은 거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형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게 이게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실원 대학이 상위권 대학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 있긴 한데 그 틀에서 봤을 때 숙명여대 정도가 조금 생각보다 낮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대략적으로 그냥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문제는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학교별로요. 네, 그래서 연대가 지금 1.15, 1.23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연대나 고대의 학생부 교과형은 진짜로 100% 내신 전형은 아니에요. 이건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이 사실 특목고는 이런 데 쓸 내신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자사고에서 내신 상위권 애들이 쓰면서 자신 갖고 있는 비교과나 학교 프리미엄으로 합격을 했을 때 전체 내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연대가 이렇게 나왔는데 연대 교과형은 제 경험상 1.1도 떨어집니다. 잘못하면. 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연고대 그 레벨이 있는데 얘네가 뽑는 인원이 서울대 지금보다 더 적어져요. 이렇게 저렇게 추합 포함하면 뭐 한 1.15, 뭐 1.2 정도까지 합격하는 경향은 있지만 무조건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집어넣기 힘들죠. 그리고 한양대는 아시겠지만 최저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알짜 내신 전형인데 여기도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내신 평어가 뭐냐면 1차 3배수 합격자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전체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뭐 이게 평균이니까 조금 더 내려가도 3배수라서 깎이는 걸 보려면 그게 그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커트라인 역시 마찬가지로 1.2 내에서 세팅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나마 이제 왜 한양대나 이런 데는 이런 무슨 뭐 에너지공학과네 글로벌 원에 이렇게 해서 특성학과들 있죠. 그런 과들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대 1.2에서 1.3, 건대도 1.2에서 1.3. 숙명은 대체적으로 여대들이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준에 비해서 조금 더 커트라인이 낮은 편입니다. 예. 군대는 안 가는데 여전히 메리트가 생각보다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대는 애초 학교 레벨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가 없는데 숙명여대부터 시작해서 성신, 서울 이런 데 전부 다 뭐냐면 동급이라고 취급받는 공학계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사실 서울여대는 지금은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나중에 가면 상당히 매력적인 학교 중에 하나가 되는데 학생부 종합병과 교과형 비중이 상당히 많이 뽑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통상 저희가 교과형 소개를 할 때 문과 같은 경우에는 2.0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형에서 2.5 정도까지 종합형을 서울시는 써볼만 하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여대는 2점대 후반까지도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커트라인이 그만큼 낮은데 근데 사실 뭐 학교 인식이라고 하면은 세종대랑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여대들은 조금 더 낮은 편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걸 보셨을 때 좀 안 차죠. 예, 애들이 이 정도 내신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 대학을 과연 보내고 만족할 것인가, 학생이 만족할 것인가, 어려움이 만족하실 것인가 좀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교과형은 더군다나 상위권 대학은 최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노릴 만큼 내신이 좋으면 수능 체제를 맞출 것이고 만약에 상위권 대학에 있을 만큼 내신이 좋은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교과형을 쓴다. 그 얘기는 과거에 뭐냐면 수능 체제 맞출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비교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내신 성적이 아주 좋으냐고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한 1.5 내외고 수능 최저는 안 될 때가 더 많고 비교과 별로 없고 이런 애들이 건대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쓰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요 한양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교과형, 순수 교과형으로 볼 수 있는 전형이 없어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연대 내신 전형이나 이런 것들,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전부 다 분류 자체가 학생부 종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만 가지고 100% 합격한다라고 얘기하려면 그냥 3년 내내 5일 등급 찍고 가는 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형이죠. 이거는요, 우리 조금 이따가 종합형 설명할 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얘기해봐야 사실 별로 설명이 안 돼서 이제 애들 자소서 올해 이제 쓴 애들, 작년에 쓴 애들 중에 합격자 자소서를 짧게나마 제가 정리해서 여기다 실어놨거든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목표의식이나 목표만의 활동이라는 건 결국 전부 다 뭐냐면 무슨 과를 갈지 지금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름방학쯤 돼가지고 나 종합병 쓸래요 그러고 와가지고 내미는 걸 보면요 일단 당장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학생부에 장래 희망을 쓰는데 그 장래 희망이 매년 달라요. 그런데 매년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쓰려는 거랑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자소서에 뭐부터 커버를 쳐야 되냐면 왜 얘가 꿈이 바뀌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 성적 맞춰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에서부터 모순이 생겨버리면 굉장히 커버를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교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붙은 애들은 보면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같은 거 수학자, 수학교사, 수학자, 학교 선생님, 수학 선생님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아니면 뭐 과학자, 약학 뭐 이런 식으로 약학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된다거나 뭐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게 포괄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변호사, 변호사, 뭐 검사 뭐 이러겠다 갑자기 무슨 언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답이 안 나오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은 어쩔 수 없지만 크게 상관이 없지만 최소한 지금 2학년 끝나고 B8 학생부부터는 장래 희망부터 일관성 있게 적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높은 과를 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년 남았는데 무조건 낮춰갖고 일단 성적부터 대고 보겠다 이것도 좀 곤란하고 그나마 있는 과들 중에서 자기 특성에 가장 맞는 과들을 찾으셔가지고 네, 일단은 전공, 그러니까 자기 희망부터 기입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활동도
사실 그렇잖아요. 변호사 애들 뭐 꿈이 검사, 판사, 변호사다. 그럼 사실을 보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보고 지금 무슨 법정 가가지고 연수를 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얘기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표에 맞는 활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전공에 완벽하게 합치되는 활동이라는 건 잘 없습니다. 물론 외고나 일부 자사고 계열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유예나 모의법정 같은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쌓아줄 수는 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고 네, 정확히 말하면 한계가 있다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 자체가 극소수고요. 결국 여기 있는 목표만 활동이라는 거는 평소에 일상적인 학교 활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얼마나 자기 전공과 맞는 그걸 찾고 또 실제로 그게 내려고 남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뭘 얼마나 느꼈는지가 이제 어느 정도 말이 되게 디자인이 나오면 거기서 스토리를 찾아갖고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신도 물론 상당히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목표면허 활동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진로 탐색대 같은 거 가끔 학교에서 하잖아요. 뭐 거기서도 아무거나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하지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직업이 뭔지 그리고 전공이 뭔지 그러면 그거랑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보고 인터뷰도 하고 사실 요새는 일반고등학교도 그런 거 해주는 학교들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걸 디자인을 하고 어느 정도 2학년 때까지 일관성이 서면은 3학년 과정은 사실 뭐 원 활동을 대단하게 한다기보다도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게 결국엔 목표에 맞는 활동이거든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보가 된다면 사실 종합형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아니지만 이게 교과 들어가잖아요. 이게 교과를 안 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무리 자사분에 보내고 4점대, 5점대 내신으로 종합형을 쓴다면 애가 정말 비교과가 하늘을 찌를 수준이 아니라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막 이거 같은 경우는 경시대에 나왔고 전부 다 수상하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뭐 모의, 유엔, 법정 뭐 막 영어로 막 하여튼 이런 것들이 온갖 것들이 버무려져도 4점대, 5점대 내신은 사실 쉽지 않은 게 정말 별거든요. 그래서 교과 성적이 일단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되지만 비교과가 어떤 식으로 라인이 서냐에 따라서 이건 유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 경희대 정도 레벨에서 보면 내신이 2점대 초중반이라고 붙는 좀 붙습니다. 하지만 1점대 중반도 떨어지는 애들은 떨어집니다. 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종합형 쪽의 학생이 현재 갖고 있는 성향성에 가장 잘 맞다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당장부터 학생부 관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번 겨울방학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기회거든요. 관련된 활동을 하기에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동아리가 뭐 하는 동아리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은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것들은 얼마든지 전공에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아시겠지만 학생부 작성은 요새 거의 반을 애들이 합니다. 써내면서 그대로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글부터 작성할 때 그쪽 경향성에 맞춰갖고 써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 다음 논술이죠. 이건 딴 거 없고 일단 논술 성적이 갑인 게 내신을 거의 안 봐요. 이 밑에 이게 지금 뭐냐면 학교별로 상세한 내신 등급인데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드시죠? 거기 4종 밑에 있거든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연대나 서강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은 케이스 중에 하나긴 해요. 연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 만점이 20점인데 5등급이 19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0점이라는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논술 내신에 들어갈 때의 총점의 기준으로 산정한 거고 실제 내신에 거기서 평균을 내고 산출이 될 텐데 이게 이 정도라는 얘기는 3, 4등급 때도 쓰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고대 같은 경우에 보시죠. 450점 1등급이네요. 이러면 이거는 그냥 550대 450으로 실반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5등급이 448.8입니다. 9등급이 432예요. 그러니까 연고대는 사실상 5등급까지는 괜찮다는 얘기가 되죠. 밑에 서강대는 실려있지는 않지만 더합니다. 여기는 9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 중에서도 내신이 안 들어, 그러니까 상당부를 차지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나 예를 들면 뭐 거기 써져 있는 학교 중에서는 아주대도 제법 차이가 많이 나고요. 학교 중에 하나죠. 근데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도 3등급 이내면 적어도 논술 전형 쓰는 데 있어서 내신은 그냥 의미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캐져요. 이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게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요새 그나마 다행인 게 2년 전처럼 100분이 갖고 막 트집 잡는 학교는 없어졌는데 등급도 뭐 어떤 학교는 그냥 무조건 2등급 주기로 됐다. 어떤 학교는 2과목 평균이어야 된다. 3과목 평균으로 잡아라. 3과목 하루로 잡아라. 온갖 종류의 기준이 다 있어서 이거는 어른들이
입시에 대한 정보를 아시면 학생의 얘기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실제로 그걸 맞출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학생별로 개별 상담을 하거나 혹은 이제 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학교가 있다면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네, 최저 기준이 자체각이라고 하고 하여튼 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나머지는 오로지 논술에 달렸습니다. 그게 논술 전형 경쟁률이 센 거기도 한데 센 이유기도 한데 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각 대학별로 발표하는 거 보면 특히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면은 지원한 애들의 35%에서 40%는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리고 남은 애들 중에서 한 연고대를 제외하고 이런 말씀드린 거지만 남은 애들 중에서 또 한 20-30%는 추합 때 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낮진 않죠. 네, 정시보다 높은 편인데 정시보다 높은 편인데 그거는 일단 논술 전형 설명할 때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실기 특기 전형이 있는데 이거는 뭐 글쎄요. 특히 예체능 계열이 아닌 다른 인문계나 자연 계열에서의 특기자 전형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온전하게 특기자 전형으로 분류된 전형들은 사실 진짜로 특기가 없으면 가기 힘든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애매하게 갖다 붙여놓고 그냥 아무나 쓸 수 있게 만든 전형들이 이미 대부분 다 종합형으로 넘어왔거든요. 그게 종합형이랑 늘어나게 된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기 전형은 진짜 어학 성적이 완전 S급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진짜 경신에 나서 뭐라도 받았거나 그런 전형이 소수나 많이 있긴 해서 쓴 건데 네, 별로 의미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고요. 네, 이거는 이제 인원 비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술이 7.1%예요. 이렇게 보면 논술 뭐하러 준비하는 생각이 드실 법하죠. 하지만 이거는 전국 대학 기준입니다. 네, 어디 뭐 경상도 이런 대학 보내실 거 아니잖아요. 의대 갈 거 아니면. 그래서 그런 전국대학 다 빼고 수도권으로 넘어가도 2배 넘게 증가하죠. 그리고 수도권이라고 해도 진짜 이름도 못 들어본 대학들도 여기서 다 빼고 수도권 30개 대학으로 추리면 32%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두 줄은 빼고 보셔도 돼요. 네. 설사 의대 같은 특수학과라고 하더라도 뭐 문과 교차 시험이든 뭐든 의대 같은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논술로 안 뽑습니다. 지방은 별로 없어요. 이게 올해 2015 입시에서 논술고등학교가 지방은 좀 늘었거든요. 근데 늘었다고 해봐야 딱 2개 학교 생겼습니다. 부산대하고 경북대일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2개 학교 빼고는 지방 논술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쓸 필요 없고 밑에 있는 비중이 이제 실질적으로 논술 보는 학교들 중에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15개 대학서 이제 어린들이 들어보신 대학들 중에서 네,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정시 제외 수시 기준 비율이거든요. 수시 기준 비율이고 정시 포함된 건 여기도 있긴 한데 근데 일단 논술 전형 증가도 증가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형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하죠. 네, 서울시내 대학들은 내신만 보고 뽑는 학교들 엔간하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내신만 보고 뽑으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이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충실하게 따른 학교는 딱 한 곳 있습니다. 한양대전이죠. 근데 학교도 좋은데 최저도 없고 내신만 보고 뽑겠다고 하니까 여기는 진짜 미어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전국 각지 지방대학들의 내신 1.00이 다 몰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른 데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나중에 최종 커트라인 놓고 보면 뭐 연고대하고 별 다를 바가 없을 수준까지 올라가거든요. 제 영상 작년에 한 명이 학원에서 이제 논술 준비하고 이제 사실 걔는 이제 은평고를 다녔어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가 신규라 보니까 조금 학교에 서포트 해주기 별로 없어서 정말 내신 성적만 밀어붙였는데 수능을 제대로 못 봐서 최저를 안 됐거든요. 걔가 내신이 1.1인가 2인가 돼요. 근데 하얀 추억이더라고요.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문과는 그보다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교과형은 상위 15개 학교 기준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고 30개 정도로 넘어가면 좀 갈만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30개 정도로 넘어가면 여기 막 요즘 안 보이는 대학도 섞이거든요. 한성대, 서울여대도 사실 여기 들어갈 거고 요즘을 보긴 하지만 덕성, 공더, 남서울대 이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전혀 고려에 넣지도 않을 대학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참조하시고 사실 이거 30개나 15개나 비율상 크게 차이는 없어요. 교과역 배우고 그럼 결국 제일 많이 이런 부분은 종합형 그리고 그 다음이 논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종합형 선발 인원은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정말 내신이 엉망인 소수 자사고 애들을 제외하면요. 종합형을 아예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의 스타일에 따라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6장의 수시 원서가 배정이 되면 교과 성적이 좋은 애들은 교과 전형에서 2장, 2~3장, 그리고 종합형에서 한 2장, 논술에 1장 이 정도로 배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사고 애들은 별로 없죠. 근데 자사고 쪽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는 안 넣는 애들이 많고요. 종합형은 한 2~3장, 논술에 2~3장을 넣습니다. 근데 자사고 중에 극단적으로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이 좀 있어요. 사실 이 근처 자사 보면 이대부고, 내성 그리고 이화가 메인인데 이화나 이대부고나 내신 관리 안 해주기 유명한 학교들이라 이쪽 학교에서 내신이 4점대, 5점대가 되면 아무리 비교과가 쫓출라도 종합형 집어넣기 힘듭니다. 이런 케이스가 되면 이제 논술에 올인을 하겠어요. 물론 다 필요 없고 수능 잘 보면 정시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는 네, 뭐 잘 보면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애초에 어느 정도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건 종합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수능 끝나고 시험 보는 전형으로 즉 2-2 수시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수능 잘 안 가면 되거든요. 보통 그런 식으로 나중에 입시 지원 전략이 짜게 될 겁니다. 큰 틀에서 비율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이제 올해 변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수시문제 비중 증가 크게 증가 안 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는 하는데 비슷비슷합니다. 언제나 65%에서 70%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도권 대학교만 기준으로 하면 70%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안에서가 조금 불편한데 매년 종합형은 증가 추세이고 논술 전형은 비슷하거나 역부합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논술 전형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원수는 주는데 가면 갈수록 수능 체제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만큼 경쟁률이 심해진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올해 논술 전형 경쟁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네, 좀 비정상적인 정도로 나갔어요. 작년, 재작년까지 무슨 100대1 뭐 이런 학교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중앙대 한 곳만 튄 것 제외하면 나머지 학교들은 문과는 대충 50대1에서 60대1, 자격증이 20대1에서 25대1 정도에서 경쟁이 나왔어요. 네, 자연계가 더 낮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전체 인원에서 자연계가 차지하는 비율 중에 40에서 45% 정도인데 정작 대학 인원수는 55%네요. 그래서 애초에 자연계가 지금 경쟁률을 더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교과 전형에서 중위권 대학 최저 폐지, 중국대, 한양대, 아주대, 세종대 전부 다 올해까지는 교과 전형에도 최저 조건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네. 이러면 이거는 더 볼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 동국대, 한양대 말할 것도 없고 동국대, 아주대 어느 정도 성적들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만약에 교과형으로 이 학교를 쓰려면 문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충 1.3에서 1.4 사이, 이과 같은 경우에는 1.5 내외는 돼야 서브를 할 겁니다. 그 내신 받고 여기 갈 정도면 정말 수능을 못 본다는 얘기인데 수능이 아무리 안 나와도 일단 논술 준비 해보는 게 낫죠. 사실 저한테도 해볼 바에. 그래서 이런 데는 정시로 정말 답이 없을 때 한 장 써놓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붙으면 가죠. 대신에 남은 4장에서 5장은 물론 이런 데를 써서 붙을 만한 대신에 가진 애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4장에서 4장은 논술이 됐건 종합형이 됐건 소신지원으로 땡겨서 쓰겠죠. 상향지원. 그래서 나중에 가면 지금 여기는 가이드가 안 잡혀 있는 게 아직 세부 시험 일정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가시면 시험의 수능 전이냐 후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 상담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종합 전형이 올해도 별로 없었는데 내년에 정말 거의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최저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경쟁률이 더 세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종합형에서 경쟁률이 수능 최저가 없어졌다고 세진 애들이 지원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붙을 가능성이 감소하는 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 성적은 엉망진창인데 정말 될 만큼 비교과가 일해 주시는 애들은 TV에 나오죠. 왜 가만히 있어요? 곤충을 수집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그림인데 건데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사실 이전형으로 해갖고 떨어질 애가 붙는 케이스는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 합격 가능성에는 많은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네 이것도 경쟁률이 빡빡해지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 가지 전형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뭐냐면 다 경쟁률이 조금 빡빡해질 요소들이 나와 있어요. 수능이고 내신이고 뭐 전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다지인 애들이 일반 역전에 노리기 위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세전 정부가 내년에는 전체적인 경쟁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겁먹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높아져 봐야 교과는 솔직히 좀 영향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최저 없는 학교들 중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코트라인 확실히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종합형 같은 경우에는 성적 안 되는 애들이 써야 어차피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쓰긴 하겠죠. 최저가 없어지는 학교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도 사실 문과든 이과든 수능 성적이 엉망인데 논술을 잘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능 성적이 안 좋은데 논술을 잘 쓴다면 논술을 진짜 1년 넘게 죽어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수능 성적이 안 좋은데. 수능부터 잡아야죠. 보통은 수능 공부 죽어라 하다가 열방하기 때문에 아무 해도 안 오니까 그때 가서 논술을 보는데 2달, 3달 해가지고는 도저히 논술을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문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릴 여지도 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문과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어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연계 과목이 국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오히려 사탐 각 과목에 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글 솜씨로 밀고 들어가 봐야 네, 최종 기준은 좋은 점수 받기 힘듭니다. 네, 그렇지만 문과는 그게 그나마 가능한데 자연계는 성적 좋으면 그냥 다 돼요. 석 달만 준비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수학과 1등급 나오는 애들은. 근데 안 되는 애들은 진짜 1년 내내 붙들고 해야 됩니다. 제 경험상 수학과 3, 4등급 나오는 애들이 논술을 그나마 써볼만하게, 즉 연구대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 논술을 써볼만하게 글을 쓰게 만들려면 진짜로 딱 1년 걸리더라고요. 예, 10월쯤 되면은 그럭저럭 볼만해집니다. 다음은. 네. 그래서 그만큼 논술 전형은 준비가 오래 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시면은 그 안에서도 당연히 합격 가능성은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무의미하게 그냥 써보는 애들 정도는 충분히 버리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여기서 경쟁률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다만 어떤 경우가 되든 정시에서 보시는 3대1, 4대1 같은 경쟁률은 수시에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시 전형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달나는 전형이 뭔지 아세요? 서울대 지휘부입니다. 거기는 학교별로 추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가끔 애들이 특정과로 몰리잖아요. 그럼 6명 뽑는데 5명만 지원하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다 붙죠. 실상 거기 쓰는 애가 객관적 기준에 미달될 만큼 성적이 안 되는 애는 없기 때문에 다 붙을 텐데 그거는 뭐 정규 1등을 해야 일단 뭐 비교 모든 맛있는 거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쟁률은 당연히 정시보다는 아무래도 높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수시가 그런 식으로 세 가지가 분류가 될 거고 세 가지가 계략적인 특징이 잡히는 거죠. 또 이거는 이제 노술 전형에 관련한 얘기인데 선발 인원 축소는 크게 봤을 때 30% 줄어요.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이거는 네. 고대 같은데 한 100명 정도 줄어들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합격 가능성이 알려줄 만큼 크게 줄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줄면 지원하는 애들도 줍니다. 눈으로 보기에 일단 종합형이 더 편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최저 기준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걸 그래프화 시킨 건데 전체 대학 대비 논술 4.6%인데 서울시내 15개를 적으면 18%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빨간색 그래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교과형이 얼마나 허상인지도 보여줍니다. 논술보다도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열심히 있는 애들만 고려해 주셔야 돼요. 자, 내년에 논술 전형에서 최저 어느 학교입니다. 생각보다 끌리는 학교가 좀 많죠. 한양대가 엄청 유명한 애가 그렇다고 저도 솔직히 한양대는 저는 애들고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뭘 어떻게 하고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도 한 명이 됐는데 잘 써요. 평소에도 잘 썼다 했는데 문제는 평소에 잘 쓸 때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경쟁률 50대 이면 그게 그냥 실경쟁률이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성적이 좋은 연고대 지원 가능한 애들은 한양대 안 씁니다. 논술대로. 최저도 없는데 들어가서 막 머리 터지게 싸워하니 그냥 깔끔하게 그 정도는 정시로 가고 말지 말입니다. 그렇고 시립 때는 원래 올해 아시겠지만 이거는 논술 전형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가능하게 생긴 전형인데 여전히 내년에도 그 형태는 유지될 겁니다. 다만 수능 최저가 없고 대신에 내신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될 거고 건대 올해 최저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강원대도 최저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경희대, 당국대는 올해부터 없었고요. 한국대도 최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네, 이 학교들은 내년에 경쟁률이 엄청 뛸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까지 변화는 없을 겁니다. 요새 보니까 최저 없으면 알아서들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당장 보시면 알겠지만 한양대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문과는 50대 1에서 60대 1, 그리고 이과는 20대 1에서 25대 1인데 중앙대가 최저 기준을 조금 만만하게 잡거든요. 이번에 과학을 한 과목, 사회나 과학을 한 과목만 볼 수 있게 지원을 해놨더니 중앙대보다 130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높아지진 않았는데 다만 최저가 없다는 얘기는 수능 성적이 안 나오지만 내신이 좋은 애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반영을 하더라도 건대 같은 학교는 이제 각 교과별 국어, 영어, 수학과 교과, 사회 교과 있잖아요. 교과별로 3과목씩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내신 안 본답니다. 네, 그럼 뭘로 뽑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종합형으로 해서 학생부 전체를 보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도 교과가 1.9로 들어갑니다. 다만 정량평가를 몇 점은 아니고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성실성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논술 전형에서의 내신 반영을 그러니까 저기 학생부 반영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리 모델인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신 반영률은 갈수록 축소되고 수능 체제는 갈수록 없어지고 완화되고 그럼 결국 논술로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한 논술 전형을 주력으로 삼을 거라면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12월달, 1월달, 2월달에 시작하는 애들하고 6월달에 시작하는 애들은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해도 메꿀 수 없는 가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논술이 주력이 아닌데 논술 전형으로 4양지원만 노려보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 경우에는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일찍 시작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내신 볼 때라든가 잠깐씩 한 달씩 쉬었다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여름방학 때 좀 타이트하게 들어갈 때 잠깐 쉰다든가 이런 식의 영향이 가는데 애초에 늦게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애들이 대부분 다 하는 말이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공부 먼저 하고 내 논술 준비를 하겠다고 해요. 사실 그렇게 나가는 애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수능 공부가 끝날 리가 없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여름방학 때면 수능 공부가 다 끝나서 다 1등급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속 공부하면 계속 성적은 그대로가 떨어지거나 이래요. 실질적으로 수능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학년 때 애들이 11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거하고 내년 3학년 2학기 이후에 보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 최상위권 그러니까 1등급 근처로 나오는 애들은 100분에다 곱하기 2 정도는 해야 3학년 성적입니다. 다들 그 정도로 떨어져요. 모든 과목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과 쪽은 그나마 조금 낮고 이과 쪽은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적이 떨어질 걸 고려하면은 계속 해도 수능 성적은 안 올라가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 학교로 수능을 그러니까 현재 성적으로 맞출 수 있는 학교로 전형을 잡고 그때부터 논술 준비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준비는 수능 성적은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논술은 논술대로 보자고 여름방학이니까 왠지 수능 공부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마리 쫓다가 한 마리를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시작하면 그때 가서 최저가 안 나면 잠깐 쉬면서 수능에 올인을 해도 되지.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수능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야 이번 겨울에 공부하는 거고 내년 여름에 공부하는 건 절실함이 다릅니다. 성적 올리긴 지금이 더 편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애들하고 상담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공부하면 하는 만큼 돌아가죠. 네. 근데 내년 여름에 죽어라 해도 제대로 안 오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 여름에 죽어라 해도 안 오른다고 그럼 수능 성적 버릴 거냐? 그건 또 안 되거든요. 결국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논술 전형 쪽에 주력을 삼을 학생이라면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고 결국 수능은 같이 가야 됩니다. 다만 같이 준비해야 될 게 내신이냐 수능이냐는 학생 성적이 달라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세부적인 학교별 선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일부러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학교별로 다 찍어가면서 설명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데까지 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니면 여기 써져 있는 학교들 지금 서울대 누구대, 성대 한양대 이대 여기까지 지금 여기다 실어놨거든요. 다른 학교라도 상관없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빨간 동그라미 친 거는 특기자 연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여기 적혀 있는 학교들 중에 전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없는 학교들 중에서 전형상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러니까 대공대 학교는 논술 전형이 있건 종합형이 됐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비율상 10% 20% 차이 나요. 기본 점수가 90%라는 거 고려하면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종합형 중에서도 학교에 따라서 정말 내신을 진짜 안 보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내신이 좀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전형이 됐건 홍대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내신이 좀 많이 봅니다. 논술 전형이 됐건 뭐가 됐건 실제 반영률이 큰 편이고요. 서강대 같은 곳은 전통적으로 내신 안 보고 유명합니다. 무슨 전형이 됐건 9등급만 아니면 다 오케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 같은 데 보시면 뭐 합격자 평균 내신이거든요. 4점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네, 뭐 사실 사실대로 붙어봐야 걔는 수능을 잘 받겠죠. 왜냐면 서강대는 학생부 종합형 자체가 최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학교라서 그런 식으로 기준이 되긴 하는데 그런 특성들은 네, 여기다 다 실을 수는 없고 혹시 지금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제가 잠깐 질문을 받고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랑 관련된 내용 아니라도 혹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들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내신을 많이 안 보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학교 네임밸류를 본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고등학교 네, 네임밸류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학생부 종합형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논술 전형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논술 전형에서 내신을 안 본다는 얘기는 그냥 논술만 보는다는 얘기고요. 근데 학생부 종합형은 말로는 안 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붙는 애들 상황 보면 안 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아무래도 자사고 애들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자사고 애들은 논술 아니면 교과입니다. 아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사고 애들은 종합형 아니면 논술이고요. 이 일반고 애들은 논술 아니면 교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도 챙겨주는 학교들은 챙겨주고 자선수 중에서도 안 챙겨주는 학교들도 안 챙겨줍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학교마다 특색이 좀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명지 같은 경우에는 딴 건 모르겠지만 봉사 쪽은 정말 S급으로 챙겨줘요. 매년 소록도 보내고 학교에서 다 알아서 누가 챙겨주고 나중에 시간에 보면 지가 알아서 챙겨서 하니까 시간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고 내부 경시대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요. 그런 그게 있고 뭐 동명 같은 곳은 진로 탐색 쪽으로 조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안에 넣어주고 나중에 자주 쓴데 보면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면 뽑혀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자기 이제 자사고를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이화는 비교과를 굉장히 잘 챙겨줍니다. 내신은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비교과가 뭐 동아리 활동이나 뭐냐 이런 것들만 결부시켜서 맞춰봐도 뭔가 하여튼 나오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내신이 아예 막 5점대만 아니면 종합형을 충분히 트라이해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는 아니지만 뭐 한중이 인창하고 중앙하고 한성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묶어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마찬가지로 종합형에 쓸 내용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이제 뭐 대성이나 이대 부분은 보통 자사고긴 한데 그냥 수능 성적으로 밀어붙이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특색이 있죠. 그래서 종합형은 자사고 네임밸류로 본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교과는 좀 애매한데 근데 교과형도 보긴 볼 겁니다. 아예 안 보진 않아요. 다만 비중이 작다는 거죠. 논술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저희 서강대 논술은 네. 내신이 없나요? 아예 없진 않죠. 비중상으로는 한 40점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등급이 40점 만점일 때 8등급이 한 39.2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대는 올해부터 많이 줄였습니다. 서강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3, 4등급까지는 큰 무리 없이 써볼 만한 정도. 검정고시를 치는 학생은 내신을 어떻게 학교들이 보는지 궁금합니다. 검시는 사실 학생부 종합형은 불가능하고요. 교과형도 어렵고요. 사실 논술전을 있잖아요. 논술 성적으로 비교과를 그러니까 논술 성적이 상위 몇 프로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비교 내신을 줘요. 쓴 애들이 논술 성적이 상위 10%다? 그러면 뭐 2.6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과목 구분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논술 교육분위가 그대로 내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시 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논술 잘 보면 그냥 맞아 뚫린다고 보시면 돼요. 내신도 조금 논술 좋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해야 되는데 논술 못 보면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리 논술이 기본 점수가 크다고 해도 어차피 비교 내신은 상대 점수거든요. 그래서 논술 성적이 뭐 상위 40% 50% 이래버리면은 논술 전형을 못 간다고 보죠. 그런 케이스가 되면 검시 애들은 사실 정시 말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시를 기준으로 수능 준비를 하되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준비를 하는데 왜냐면 내신 부담이 없잖아요. 충분히 3학년 때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써져 있는 학교 중에 누리시는 전형이나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써있는 고패나 성대, 서강대, 안양대, 이제 아직은 그러니까 사실 그걸 적으시는 건 아니에요. 일단 논술 설명할 때 얘기하겠지만 서울대는 논술이 없으니까 좀 얘기가 다른데 연고대부터는 경우니 논술 전형에서 최저가 뭐 높다고 해봐야 문과는 뭐 3개 2등급 자연계는 수학과학 중에 포함 2개 2등급인데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아예 못 맞출 상황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연고대도 내년부터는 아마 사탐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해볼 만은 해요. 물론 그렇게 된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죠. 왜냐하면 논술이 정말 잘 써야 되니까. 하지만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 사실 논술 전형의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아예 버리는 케이스는요, 혹은 선택적으로 공부하는 케이스는 진짜 내신 성적이 좋을 때나 해볼 만한 수능관이 되고요. 왜냐하면 교과형으로 좀 중하위권 대학이라도 하나 일단 박아놓고 나머지 오리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수능 공부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성적에 따라서는 뭐 3월 모의를 보고 아니면 6월 모의를 보고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학회 생각을 보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과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 문과는 전부 다 3개 영역이라고 포기한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거든요. 굳이 한다면 사탐으로 맞추고 수학을 적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자연계는 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하다가 안 되면 수학 포기해도 돼요. 왜냐면 과탐으로 맞추고 국어 영어 중에 하나만 들으면 연고대도 쓸 수 있는 게 지금 논술전형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포기에서 4등급, 5등급 나오면 자연계에서 서울시내 무관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논술전형은 해볼만 하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급제로 연기되는 수능 최저는 가장 큰 매력은 그거거든요. 하나 정도 엉망진창이어도 그냥 무시하고 써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매력이에요. 정시로 가면 3개월역 방영학을 많은데 국어 정도는 못 해주겠지만 수학 영어 복잡은 답이 안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특정 과목이 아예 막 엉망이라 갖고 수능에서 과목간 편차가 엄청 심하면 정시는 가능하면 배제하는 게 낫습니다. 배제한다고 해도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그건 어차피 수시다 떨어질 때 얘기고 일단 수시에서 붙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입시자를 써야죠. 그러니까 애초에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수시 입시 지원 왔었을 때 하향 지원을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죠. 뭐 다 떨어지면 정시로 가면 되니까요. 근데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수능이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등급 맞추기가 근데 그러니까 물론 망치는 애들이 항상 나오긴 하지만 근데 제 경험상 그런 게 뭐냐면 1, 2등급 나오는 애들이 3, 4등급이 나오진 않아요. 100점 맞는 애들은 96점, 98점까지 가도 90점대 초반에도 떨어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제외한 특히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들은 사실 리듬 타기도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어느 정도 평타는 보장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잘 나오는데 갑자기 수능날 망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재수를 너무 안 해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맨날 간당간당이다 이러면은 다방면에 맞춰서 전략을 짤 텐데 평소에 수능 성적이 1, 2등급이 나오는데 해보고 건대가 국민대가 그런 거 눈에 차겠어요. 안 차죠. 그러니까 수시대는 안 쓰게 될 겁니다. 그랬는데 망쳤으면 재수해야죠. 그건 어디 분야 떨어지냐의 문제가 아니고 애 눈높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반대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거는 제껴두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수능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등급으로 얘기를 해두면 뭐 수능 때 좀 망치면 어쩌나요? 그게 망친다고 해서 최저가 왔다리 갔다리 할 정도면 애초에 전략 짤 때 그걸 고려해야 되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최저는 가뿐히 되는 애가 수능날 엄청 망쳤다. 그럼 그건 재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뭐 2등급은 2등급인데 9% 1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전략 짤 때 적어도 2장 정도는 하향을 합니다. 다만 그 2장은 이제 수능 후에 시험 보면 되겠죠. 정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을 보시면 또 혹시 다른 거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 그려져 있는 특기자 전형은 특기자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지원 가능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해당 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의 성적이 얼마이냐. 근데 얼마 이상 이렇게 되는데 해당 교과 몇 단위 이상 이수는 자사고는 거의 다 만족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고등학교는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적도 그 성적도 안 나올 정도면 애초에 영어들은 안 쓰죠. 뭐 2.0, 3.0 이상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학생부 조합수를 그 안에서 얼마나 수학과학적인 특수성 혹은 뭐 인문계열이라면 뭐 아까 말씀드린 비교과에서의 스토리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잡혀주냐의 문제인데 결국 종합형에 비해서 확률이 희박하긴 하겠지만 써볼 수는 있는 특기자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면에 근데 서강대 특기자 전형이나 아니면 한양대 글로벌인재나 한양대 글로벌인재는 사실 쓸 수 있는 게 여기는 외국어 면접이거든요. 네이티브 스피킹이 되면 먼저라이나 해볼 만하겠죠. 그리고 이대 같은 경우에도 종합이 아니라 특기자로 분류된 이런 케이스들은 제가 볼 때는 외부 비교과 없이는 힘든 전형입니다. 공인 어학 성적이 있던가. 이런 공인 어학 성적은 영어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문학과는 영어를 요구를 하겠죠. 근데 중국어 가면 HSK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외고를 치려면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만으로 커버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십니다. 성공한테는 그냥 이게 종합이고 이게 특기자입니다. 얘네는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그나마 성별 인재는 일반 종합형, 올해까지는 글로벌 인재는 약간 특기자 비리였는데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내년이죠. 2016년부터는 얘네 둘이가 과를 크로스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인문대랑 공대만 되고 하나는 사회대랑 자연대만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둘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종합형이에요. 그래서 성인대는 그냥 쓰시면 되는데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붙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 부분. 거의 한양대 논술 전형만큼 합격자가 주위에 드물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균관대를 보내실 거면 논술 전형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차라리 논술이 더 노리기 유리하실 겁니다. 뭐 서강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형이 되는데 얘네가요. 서강대 아까 제가 내신 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올해 서강대 교과 전형 같은 올해는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아니 내년은 없지만 근데 올해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이게 뭐냐면 교과 전형인데 3.5까지 만점이에요. 그럼 뭘로 뽑느냐? 수능 체제가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과형이 아니거든요. 네. 수능 점수 맞춘 상태에서 내신이 3.5가 안 되면 3.5 이상이면 되면 그때부터 그냥 뭐 비교과를 가지고 샤브샤브 해갖고 뽑겠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형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래서 내신에 굉장히 안 본 학교이기 때문에 얘네는 교과형도 없는 학교가 되어버렸고요. 네. 그리고 뭐 한양대는 아시고 이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리기 제일 좋은 전형은 기자가 아니고 학생들 종합하고 교과인데 생각보다 이대 추천이 좀 널널합니다. 각 학교에서. 여자애들만 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사실 서울대 고대 추천 빼고 낳는 학교들 중에서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 추천 받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빡빡하지 않더라고요. 학교별로 뭐 예방여고등학교에는 내신 한 1.4에서 1.5 사이만 받는 볼 수가 있는 케이스가 있고 자사고도 2.0 안쪽에만 되면 해볼만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학기 끝날 무렵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대나 성취 종대들 같은 경우에 서울대 고대학교 추천이나 아니면 서울 시립대 노조전형 이제 학교에서의 추천 티오가 필요한 자들은 제가 나중에 따라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미리 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해요. 그리고 성적이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자사고 애들 같은 경우 이런 거 안 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해볼만합니다. 지원 자체. 그런 걸로 지원하면 이거는 경쟁률 쳐봐야 뭐 10대 1, 12대 1 이 정도 선에 받았다 하기 때문에 트라이 해볼만한 전형이 되죠. 그리고 학생도 종합형이 미래인데 이것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동네에서 좀 많이 뽑아요. 무슨 지역구 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동네에서 비교적 많이 가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1차 공대들이 뭐 저희 학원에서 한 대여섯 명씩 매년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한번 해보긴 할 겁니다. 내신이 일반기 기준으로 한 1.5에서 1.8 사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4에서 1.6 정도? 그 정도가 되면 충분히 써볼 만한 차이입니다. 이제 이 아래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마다 전부 다 특색이 있긴 한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그냥 너무 바쁘게 다 말씀드리기 너무 힘들어서 특기자 전형 네. 내신이 들어가나요? 공개적으로는 없는데 학생부 정성평가를 기는데 아예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뭐 일반기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4.5다 그러면 불성실 감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수학까지 먹는데 수학 성적이 엉망이다 그것도 감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형으로 분류된 특기자 전형뿐만 아니라 특기자 전형도 예를 들면 수학과 이제 뭐 외국어 우수자로 썼는데 뭐 공인 학생보다 어떻게 저쪽에 따로 치고 영어 성적이 엉망이다 그것도 당연히 감점이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형에서 내신이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건 정성평가라는 특징도 있지만 과목별 가중률이 자기들 마음대로 매깁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안 보는 과목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회대, 인문대, 특히 인문대 지원했는데 수학 성적이 안 좋다 그런 거 잘 안 볼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인문대 지원했는데 국어 성적이 안 좋다. 인문대 지원했는데 제1고 중문과 지원했는데 중국어 어근이다 이런 건 택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과에 맞춘 내신만 가중치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성실성이라는 항목 역시 내신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최상위권일 필요는 없지만 동상과 안정적인 상위권을 유지를 해야 내가 최소한 학교를 열심히 다닌다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특기자 전형에 지금 그 필정 자료라든지 네. 논문이 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논문을 안 하거든요. 근데 논문이 네.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요. 논문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는 건 없어요. 다만 있으면 좋다는 거고. 그렇다고 그걸 교외에서 써봐야 그건 인정이 안 되거든요. 학생부 기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내 논문을 해주는 학교는 뭐 써도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일반고도 있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아 요새는 글쎄요 제 주위 봤을 때 한 3분의 1, 30%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준 학교가 제법 많긴 한데 이게 요번에 제가 보면서 하니까 느낀 게 논문이 만약에 세팅이 내면은 모든 질문이 그쪽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방비가 잘 되면 붙을 것 같아요. 예. 대신에 헛소리 그건 떠붙이는 거고 그래서
면접에서 이제 질문관들이 상당수가 거기에 집중된다는 건 적어도 1차 서면할 때는 논문의 논문 그대로 봐준다는 얘기거든요. 뭐 누가 지어서 만들어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럼 부정성은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논문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증 자료는 주로 뭐 어떤 거 내나요? 예를 들어서 수상했다면 수상 경력을 낼 거고요. 학교에서 본 시험에서 뭔가 참가를 했다면 교내 걸 낸다는 거죠. 교내 이외의 것들은요 학생부의 기록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는 기록을 못 하는데요. 다만 일부 진짜 수학과학 특기자 중에서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내게 해주는 전형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거 아시죠? 그럼 예를 들면은 사실 KM이나 뭐 KCSU 같은 전국 규모 올림피아드 입상이 아니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면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은 애지간하면 생각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애초에 종합형으로 분류된 특기자 전형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게 특기자로 되어 있지만 과학공학 인재 전형 많이 뽑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교내에서 어느 정도 수학과학 경시대 수상 경영 하고요. 그리고 수학과학 내신이 5일이면 해볼만 합니다. 그 내신도 특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선발하죠. 그러니까 논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 쪽으로 가려면은 네. 저기 물리 인증 그게 필요하나요? 필요하진 않죠. 필요하진 않고 네. 일단은 학교 물리 성적이 좋은 게 제일 우선이고요. 네. 있으면 나쁠 건 없다 정도. 네.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게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지 않나요? 플러스 알파 정도는 될 수 있죠. 하지만 내신이 안 좋은데 그런 건 딴다고 해서 그렇진 않아요. 또 다른 거 궁금하신 분? 외국어에는 네. 공부만 있으면 되나요? 지원 자격이요. 네. 이게 학교가 다른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써놓은 전형들은 국제인지라고 했지만 외국어 성적이 필요한 전형은 아니에요. 근데 일부 이런 소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전형들은 일반적으로는 자격 조건으로 공인 어학 성적을 요구합니다. 네. 근데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몇 급 이상인데 몇 급 이상은 2학년 때도 접근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근데 어머니 외국에 가서 내년 이상 살다운 케이스라서 해볼 만한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시키는 건 늦어요. 사실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다 왔고 시험을 이미 봤다면 그걸 갖고 해볼 만한 게 있는지 혹은 시험 성적을 조금만 더 올리면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로도 한번 해볼 만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부터 뭔가 준비해서 시험을 보겠다 그거는 그렇게 나가면 수능 보고 다 망치는 길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적이 조금만 더 끌어올린다면 한번 해볼 만하겠다. 학교별 기준상 봤을 때 그러니까 기준은 어디까지나 기준이고 실제로 조금 더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한번 트라이를 해볼만 하다 싶으면은 이번 겨울방학 때 마치고 준비를 시켜갖고 10월 보고 하는 거고 학기 중에는 선생님들 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내신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학전이라고 해도 학교 성적이 엉망진창이고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제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사람부터 학생 성적에 따라 부르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라 사실 세부적인 거는 학생들 개별 성적을 가져오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요. 우선 첫 번째는 내신 자체가 학생부 교과 지원 가능 내신이 될 경우입니다. 근데 이거는 학교에 따라 다르죠. 애가 눈높이가 어느 정도 선이냐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꼭 교과 지원 내신 정도 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1점대 중후반 정도 된다면 이쪽으로 넣고 분류를 하셔도 큰 문제 되시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내신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예를 들면 뭐 1.4, 1.5 된다는 건대 정도는 해볼만 합니다. 물론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조각형 쪽으로 치환을 할 수도 있고 3학년 1학기 성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신은 올인하고 끌어올리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1.4에서 1.5인데 연도에 가겠어요. 이러면 이거는 답이 없는 형이구나. 그래서 지원하는 대학에 만족한다면 비교과가 있으면 조금 내신이 모자라더라도 종합형으로 트라이를 해보셔야 돼요. 비교과가 전무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과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공과 관련된 적합성도 있지만 이제 그 반장, 그리고 정규 학생의 활동, 임원, 동아리에서의 회장부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동아리가 됐든 정규 학생이 됐든 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면 무슨 전공에다 갖다 붙이든 전부 다 이게 됩니다. 연계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예, 무슨 뭐 하다 못해갖고 무슨 심리학과 같은데 집어넣어도 되고 법대를 집어넣어도 되고 사회를 말할 것도 없고 인문대도 하려면 못할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자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연구 활동에서의 코워킹 쪽으로 전부 다 몰아가 버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쓰든 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조금 더 높은 학교를 종합형으로 트라이 해볼 수 있고 없으면 교육형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그런 게 내신이 정말 좋은데 교육과가 없어서 교육과로 갈 거야. 하지만 수능 성적이 좋아. 그러면 뭐 그냥 써보면 써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몰아낼 수도 있는데 수능 성적이 안 좋을 경우에는 내신 관리를 칼같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다 학교를 한 급수라도 올려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사회권 대학의 편차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1.3하고 1.2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럼 뭐 말 그대로 건대를 가느냐 서강대를 가느냐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학년 1학기만 빡빡하게 준비해서 오리를 만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신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에 만족을 할 수가 없다면 일단은 노출전형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3학년 올라가면서 비교과를 맞추겠다?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더 높이 갈 수 있는 길은 노출전형이 답인데 그래도 내신은 병행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시를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물론 내신도 잘 나오고 수능도 잘 나오는 애가 없지는 않지만 통상 내신이 좋으면 수능은 조금 떨어지는 게 뜻이라 그러면 정시를 갖고 어떻게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수시에서 어떻게든 안전지원까지 해가지고 승부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신, 그러니까 수시에서 쓰면 6장 중에 한두 장 정도 하얀 전화면 무조건 교과로 써야 됩니다. 종합형하고 논술진영은 절대 안전지원이란 말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논술전형에서 어떻게든 연구대를 노려보겠다 그러고 내신 안 보고 한눈 팔다가 3학년 1학기 내신 망쳐놓으면 교과용으로 갈 대학이 건대가 갑자기 서울여대가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 붙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이 안 좋고 사실 그게 내신이 안 좋은 케이스는 이제 수능 성적이 좀 안 좋다를 가정한 거고 내신이 조금 안 좋은 케이스는 그래도 수능 해볼 만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학생부 종합형을 비교과를 통해서 노리겠다라는 것은 안 되면 재수 또는 정시다란 말이랑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어도 교내에서 쌓을 수 있는 비교과는 정규 회장급이 아니라면 여기는 집어넣으면 무조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하려면 회장 경력 기본에 내신을 한 1점대 주는 거 이 정도 되면 사실 연구대 빼고는 어쩔 수 없어 해볼만 하다라는 말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애들은 한 학교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거는 안 되면 정시, 근데 논술이긴 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비교과가 별로 없으면 답은 논술밖에 없죠. 다만 논술 전형도 가려고 하는 학교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논술 올인하면서 수능 공부 꾸준히지만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생기죠. 최저가 현재 안 돼요. 그렇다고 논술 준비 안 할 거냐?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데 뭔 차이냐면 이게 만약에 현재 최저가 안 된 상태에서 논술 전형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는 결정하는 게 있냐고 보면 선택적 집중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4 나오던 애가 1년 동안 죽어라 한다고 갑자기 1-1-2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2과목 혹은 3과목만 죽어라 공부를 해서 수능에서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논술에서 승부를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이제 그 한 과목 버린 게 수학이나 영어가 될 경우에 정시에서는 치명타겠지만 그게 뭐 3등급 나오던 게 2등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죠. 뭐냐면 올 3이었는데 2과목 또는 3과목만 붙들고 파가지고 그 두 셋은 1, 2등급이 나오는데 3등급 저희가 5등급으로 떨어졌어요. 논술전형에서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논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시에서 유리합니다. 정시는요 애매합니다. 사실 이게 정시 같은 경우는 편점이 등급이 떨어질수록 편차가 커져서 애매해지는데 만약에 내신도 뭐도 없어서 도저히 정시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지도 안 합니다. 그건 뭐 저 안 되면 재수할 거예요라고 애랑 부모님이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은 저희가 그렇게 지도할 수 없어요. 근데 내신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라서 교과형이면 이 정도는 밀어낼 수 있다 상황이면은 사실 3월부터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 하는 애들도 6월 되면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능에 주력을 하고 논술을 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에서 과목을 선택을 해서 버리는 과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제 경험상 버리는 과목의 70%는 수학이더라고요. 이거 사실 자연계는 수학 성적이 정말 먹기가 힘들어요. 네. 이제 통상적으로 12월 달에 시험 보면 자연계 학생들이 24만 명 정도인데 전체 한 40% 정도 돼요. 40에서 45% 정도. 근데 12월, 내년 11월 수능 때가 되면 이 중에 3분의 1이 문과로 옮겨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 수학만 A형을 배우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타격이 되냐면 자연계 애들은 3월달에 1등급 나오니까 수능때 3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정지상은 없죠. 100분이니까. 하지만 수시는 이렇게 되면 치명하거든요. 근데 그 문과 애들은 유리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자연계에서 수학 4등급 나오는데 문과 오면 기본은 2등급으로 깔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사람 진짜 난처하게 만드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런지 네, 수학을 많이 거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인문계 수학은 지금부터 꾸준히 하면 3, 4등급을 2등급으로 올리는 건 해볼만 합니다. 네. 자연계는 네, 성적은 올릴 수 있는데 성적은 올라가는데 등급이 올라가지는 않죠.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종합병원 관련된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솔직히 제가 설명하면서 거의 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생각하실 때 비교가 굉장히 특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나빠도 된다? 네,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내놓은 모든 학생부 종합병원 평가점 중에 무조건 1번은 교과 성취도예요. 이거 서울대에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종합병에서 내신을 안 보겠다고 하면 하얀 같은 케이스를 제외하면 무조건 내신을 들어가고 그것도 1순위라고 합니다. 다만 교과형보다는 여유가 있죠. 그리고 세부 활동으로 보충할 여지가 있다는 장점이죠. 하지만 내신이 엉망진창인데 나는 활동이 있으니까 되겠다?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 회장을 해도 내신이 3점 되면 키키야 서울이야 됩니다. 그 이상 쓰면 그건 모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비교과가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내신하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신 권리에 대한 교과학이랑 다른 게 뭐냐면 자사고와 일반고 다른 갭이 있습니다. 일반고는 서울시내 중산권대학 기준으로 한 1점대 중후반, 한 1.7, 8에서 2.0 사이 맞춰야 되는데 자사고는 그러면 1 정도 못 받아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사고 애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2학년 때까지는 통성적이 잘 나오니까 정시로까지 그러다가 3학년 들어서 허겁지겁 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그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미리 이제 비교과를 챙겨주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면 미리미리 전공하고 결부시켜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이건 뭐 또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추치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전공이 갑자기 이걸로 바뀌어서 겨울방학 때 무슨 팀플을 가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교내 활동에서 뭔가를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독서활동 같은 독서활동이라고 애가 전공을 정하고 그 전공 관련된 그 전공서적을 정말 어렵고 반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뭔가 읽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읽었다는 걸 면접에서 보일 수 있을 준비가 되면 상당히 플러스가 많이 돼요. 이게 학생부 기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자소서에다 책 쓰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뭐 올해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많이 쓰는 게 좋은 거라고 1학년 때 쓴 책을 200권이나 집어넣는 바람에 제가 좀 난감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자기가 확실하게 읽었다 그리고 전공하고 결부된다는 확신만 가지고 밀 수 있으면은 지금부터라도 좀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학생들 6월달에 기록하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과 동안 다시 읽고 참여할 거 참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챙기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내 경시대들 수상 못해도 일단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상 못해도 쓸 말은 생겨요. 최소한 그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자소서 중요하죠. 사실 이게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뭔 활동하건 글로 엉망진창으로 표현되고 그거는 감이 안 나오는 거라서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2학년이 지금 자소서 쓰겠다고 나서봐야 당장 3학년에 이렇게 내신 떨어지면 그것도 디펜스 쳐야 되고 아직까지는 변수가 많아요. 다만 비교과나 이런 것들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해서 과를 학생이 아직 지정을 안 했을 때 과를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하셔야 되거든요. 2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그래서 지금 이제 학원 다니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학원에 대기자를 올려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3학년 노수과정 시작하기 전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성적 전개가 다 끝나면 겨울방학 중에 저희가 한번 학생들 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얘가 과를 아직 안 정했다면 비교과 활동에 맞는 과를 저희가 지정을 해드릴 거고요. 지정해드려도 애가 싫다면 그만이지만 지정을 해드릴 거고 만약에 과를 지정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챙겨줄 수 있는 비교과 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방향성을 좀 가이드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소서는 뭐 내년 여름에 써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근데 방향성은 지금 잡아주셔야지 나중에 쓸 때 고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별한 애들만 가는 전형, 그러니까 과거 사정관 전형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그런데
그런 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논에서 활동들 많이 해고 그리고 꼭 거기서 무슨 상 같은 걸 받지 않더라도 내볼 수 있는 활동들도 전부 다 결국 학생들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면 학생부 종합병은 차라리 해볼 만한 요소가 된다. 단 그럴 거면 최소한 내신을 뭐 일반계는 2점대 초중반, 뭐 자사고는 3점대 초중반까지는 관리를 해라. 예, 그래야 중상위권 이상 대학 지원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고 잠깐 노출과정 관련한 거 이제 배우 선생님 말씀 드리고 저는 좀 이따 들어가서 단과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그래서 끝에서 봤을 때 교과형 같은 경우는 이미 써야 될 애들이 반쯤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교과형으로 안정 하향 지원을 할 애들. 그러니까 내신이 갑이라서 중상위권 대학 찔러로만 다 되는 애들도 없진 않겠지만 내신이 한 1.4에서 1.5 정도 돼가지고 뭐 일단 논술이나 뭐네 이렇게 상위 지망을 해보겠지만 수시에서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돼서 교과로 하향 지원을 할 애들. 이런 케이스들이 아니라면 이게 교과 전형을 쓸 애들은 정해져 있어요. 뭐 그런 애들이 아니라면 내신 붙들고 과목 하나마다 등급 하나에 목숨 걸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수능 성적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종합형이 최저가 없다고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형을 찔러 볼 수 있는 즉 소신 지원에 근거는 대전처럼 하향 안정 지원을 종합형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하향 안정 지원은 교과로 밀든가 아니면 논술에 오리라고 정시에서 그냥 안정 지원하는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교과형을 쓴 애들이 아니라면 내신은 뭐 지금 아예 엉망이다 그럼 그냥 내두시고 지금 엉망이네 지금부터 갖고 뭐 교과형 종합형을 써보겠다 그건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4점대 5점대에 내가 공부해서 3점대로 만들어서 뭐가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4점대 5점대가 3점대가 되면 저기 어디 경기도권의 대학의 종합형을 써보겠죠. 나 성적 올랐어 그런 거에 의해서. 그게 아니면 결국 그 정도 성적대 내신 애들은 수능 공부에 주력을 해서 정시를 베이스로 3대 논술 전형을 추가로 병행을 해야죠. 그리고 내신도 수능도 어정쩡하다. 어정쩡한 수능은 그냥 냅두면 3학년 올라가면 최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에 일단 집중을 하시되 비교과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를 사정관 준비인가 종합형 준비를 할 건지 아니면 논술 전형 준비를 할 건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는 점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뭐 수능 성적이 정시가 받쳐주면 올 상향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고 수능 성적이 안 될 경우에는 보통은 상향률, 소신률 그리고 하향률 이렇게 나거든요. 하향은 거의 대부분 다 교과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교가 풍부하다면 종합형으로 하향하는 경우도 있고요. 논술 전형은 하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신 지원하고 상향 지원하고 이렇게 분류할 텐데 보통 대부분의 애들은 논술 전형에서 상향이라는 건 현재로서는 최저를 맞추지 간당간당한 학교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결국 수능 최저가 잘 맞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애들은 논술은 어떻게든 잡힙니다. 뭐 사실 자연계가 아까 좀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지만 1년이면 수학 3, 4년 나오는 애들이 연구대 되면 다 볼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최선을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최우선입니다. 정시를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시를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년도에 성적이 떨어질 걸 어느 정도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더 성적을 냉정하게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당장 3학년대도 떨어지죠. 6월 제일 들어오죠. 네. 5회 되면은 자연계에서 문과 쪽으로 줄을 뛰어나면서 수학 성적 양쪽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고려를 하셔갖고 내년 입시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6월달에 상담할 때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정말 정시로 또는 이 학교 안 갈 바엔 재수하겠다 마인드가 아니면 저희는 무조건 주장을 하향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향을 어디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거냐가 중요한 거라 그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큰 틀에서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겁니다. 혹시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일단 끝나고 나서 저랑 보여주세요. 네. 혹시 화장실 갔다 오실 거면 한 2, 3분만 이따가 시작을 할게요. 네. 설명회는 거의 다 다들 처음 조금만 유연해 뭐 이렇게 현재 2학년 때도 간식으로 여기 다녀오셨으니까 오늘 이제 설명회 처음 오신 분들이 조금 쫓아가시기 힘드셨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한 4, 5년 전에 설명회 할 때만 해도 자 어머니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전형 요소가 뭐가 있지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찍어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다들 정보들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진행하는 거 너무 무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진행을 빠르게 하셨을 텐데요. 단연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다 개별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시든 안 다니시는 분이시든 다 이렇게 개별 상담 넣으시면 저희 상담을 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그때 궁금하신 거는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예, 원장님께서 이제 저더러 논술을 하라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2학년 논술을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들으시기에 그래도 직접 하는 선생님의 소감을 들으시면 좋겠다 싶으셔서 저한테 부탁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이과 논술은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다 전담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내년에 3학년 이과 논술은 다 담당을 하실 거고 컨설팅도 사실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문이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과시긴 하시지만 문과 쪽도 거의 7년 8년 계속 지도하시다 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긴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여기 문과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내년에 3학년 문과 수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다 한 명을 다 데리고 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주제 강의도 진행하고 입시 컨설팅도 제가 진행을 하겠지만 제가 혹시 저도 이제 한 2년쯤 되긴 했는데 제가 조금 미숙한 부분들은 다 원장님께서 채워주실 거고요. 그리고 원장님 처음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임 원장님께서도 그 연구로 남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하신 부분 언제든지 하실 거예요. 요즘은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것저것 말씀하셨지만은 2학년 2학기 지금 이 시점에 내신과 비교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생부 교과형이나 학생부 종합형을 누리신 분들은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가 아니고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신과 비교과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괜히 마음 쓰시지 말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그냥 깔끔하게 끝입니다 라고 정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내신 또는 비교과가 아니라면 이미 어차피 교과형이나 종합형을 거의 탔습니다. 그러면 제가 논술 선생님을 너무 표현이 조금 격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365일은 결국은 수능과 논술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처음에 그 달력이랑 같이 드렸던 이렇게 D-365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단순화해가지고라도 드렸는데요. 심지어 이렇게도 계획을 안 세워서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언제 뭘 하고 수능 특강을 언제 풀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여러분 어머님들 다 수능 특강은 아시지요? 수능만 다 아시는 애들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수능 특강 지고 나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허겁지겁 쫓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 점수 그렇게 올리니까 등급이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머님께서 알고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앞서갖고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절대 학교 다니는 3학년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수생이 수능 더 잘 보는 이유는 아시지요? 네. 수능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학생들은 저희도 압니다. 막 애들이 그나마 겨울방 때는 막 힘을 갖고 공부도 하고 막 논술도 열심히 하고 수능도 하고 논술도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학교 시작하면 내신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뭐 상담하고 나면 갑자기 또 그날 우울해져가지고 나가지고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저더러 그냥 재수하래요. 막 이러면서 그 한 주는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굉장히 열이거든요. 어머님 아버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고3들은 벼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잘못 들으면 애들이 막 확 해가지고 또 한 일주일 훅 갑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주로 이제 취업하는 쪽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애들은 이렇게 계획도 안 세우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간략하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굳이 저희가 달력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들도 언제 무엇이 일어나는지도 아시고 그리고 애들도 이거 아니고요. 조금 시간력에 써야겠어요. 이것을 세워놓으시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연강계획서 같은 것들을 세워가면서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경우지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것도 만들어드리고 달력도 드리고 그랬어요. 논술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지 않고요. 제가 논술학 5년 지도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들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첫 번째 거는 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놈의 수능 성적 좀 올리고 있고 도대체 언제 올릴 거냐고 저희도 제발 올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최소한 학부모님이라도 흔들리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겨울방학 때는 저희가 주 1회 4시간씩 3학년 논술을 진행하는데 지금 2학년들이 그렇고요. 주 1회 4시간 진행하니까 사실 애들이 4시간 동안만 와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앞뒤에 왔다 갔다 1시간 날아가지요. 그리고 또 4시간 동안 와서 저희가 수업을 듣고 가능하면 거기서 글을 다 쓰고 가게끔 하는 게 목표긴 하지만 처음에는 애들이 논술이 낯설기 때문에 그렇게 논술하지 못해요. 그러면 꼭
조금 집에 가서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논술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술에서의 핵심은 첨삭이고요. 그리고 그 첨삭을 애들이 다시 한 번 더 첨삭받은 내용으로 써야 그래야 그게 자기 글입니다. 고로 아무리 완전히 여기서 글을 다 써도 집에 가서 다시 쓰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애들이 또 다시 쓰기는 쓱쓱 쓰는 게 아닙니다. 고민하면서 써요. 그러니까 일정 내내 논술하는 것처럼 보이시거든요. 그 경우에는 어머님이 걱정이 되시면 학원에 말씀을 해주세요. 애가 논술에 하려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럼 저희가 다시 쓰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준다든가 아니면 문제 부분을 조금 줄여서 연습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할 때 그 조정을 해서 되는 문제지 애들이 논술을 놓고 수능 공부만 해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다는 거 이미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주일에 4시간 수능 공부 더 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보통 제일 고민하는 게 3월 모의고사를 3, 4을 받으면 고민합니다. 3, 4을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최저가 안 되고 심지어 3, 4도 안 나오는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 경우에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는 최저라도 올리고 와라라고 해서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학년부터 시작했다든가 좀 일찍 시작한 애들은 어느 정도 기출 이력이 잡혔기 때문에 잠깐 쉬고 와도 다시 돌아와도 저희가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3, 3인애가 솔직히 2가 되면 참 좋겠지만 3, 3인애가 결국 나중에 3, 3이 나오면 논술 말고 답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 말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애들은 꼭 합니다. 저는 꼭 기대합니다. 꼭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부모님이 흔들리시지 마시고 저한테 따로 또는 학원에 따로 연락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애들이 공부에 거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논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저희 학원이 어차피 담임제 한 번에 8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담아 두셨다가 애들이 그렇게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 요즘 생각보다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글이 너무 정형화된 거예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말씀하시고 특히 문과 부모님들은 우리 초등학교 때 글짓기상 되게 많이 받았다고 글 잘 쓴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글짓기의 글은요, 수필,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논술의 답안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탐 서술에 같습니다. 제 질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쓰느냐예요. 제가 그 16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대학교 채점 기준 예시라고 해가지고 중대한 성균관대 채점 기준 한번 적어놔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채점되는지 어머님 아버님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요. 논지의 차이점을 만약에 중대가 쓰라고 하면요. 4개 딱딱딱딱 쓰면 점수 만점이고요. 3개밖에 못 쓰면 15점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4개를 써야 되고 그 4개는 거의 정답에 가까운 내용을 찾아야 되니까 답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애들은 선생님 저 옛날에 굉장히 창의적으로 글을 썼는데요. 글이 너무 똑같아질 것 같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제가 2학년들한테는 제법 많이 얘기하지만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보는 글은 수필이 아니고요.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형으로 딱 써야 되는 거 쓰고 그리고 별로 수식어 많이 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게 깔끔하게 나와야 답안이 되는 거지. 그렇게 수필 같은 글은 사실은 정말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가면 갈수록 대학별 논술 시간이 짧아지고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75분에서 100분인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원래 2시간, 3시간 막 이러다 그래서 심지어 원래 서울에 정신논술 있을 때 5시간이었거든요. 5시간. 그리고 창의적으로 쓰다가 좀 졸다가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진짜 타이트하게 타다닥 써야 돼요. 그러면 제시문을 읽고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조건을 찾아서 그때 가서 그럼 난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개요는 짜져 있는 상태에서 내용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은 정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형화되는 걸 불안해할 요소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게 정형화될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학교 선생님들 중에 논술 지도를 굉장히 옛날에 하셨거나 우리 이제 2000년도 초반 하셨던 분들은 요즘 글 너무 정형화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2000년도 초반에 98년 제가 이렇게 수능을 봤었고요. 98년도 그 논술 뭐였더라? 동물농장 막 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쓰시고 진짜 멋지게 글 쓰다 보니 혼자서 막 창의해서 쓰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은
글쓰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 요즘 이제 다들 논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들으시더라도 그 부분에서 애들이 글이 정형화되면 될수록 좋은 거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학교별 책정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하는 거는 경쟁률 너무 높은데 내신이 나쁜 제가 붙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뭐 앞에서 원장님 진짜 많이 말씀하셨지요. 그냥 물론 학교를 따라서 아직도 내신이 조금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요. 저희가 한 문제에 보통 500자 정도 답안인데요. 그 500자 중에서 한 문장을 보통 50자로 끄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50자 남들보다 잘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애들도 잘 쓸 건데 우리 애가 잘 쓸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논술을 이제 겨우 5년밖에 안 가르쳤습니다. 지금 원장님들은 다들 8년씩 다 가르치셨는데 저도 5년밖에 안 가르쳐서 5년 가르친 제가 봐도요. 확실히 애들의 전반적인 글이 정말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정말 애들이 글을 이제 애들이 한 100%면 그중에 절반은 읽을 수 없는 글입니다. 심지어 시험 보러 가는 순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채점하시기 편하시고요. 저희도 부치기가 되게 편했어요. 근데 지금 2학년 때 제가 20명 데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논술은 거의 처음이래요. 자사고 때도 방과후에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딱 써내는 글부터가 저희 옛날에 3학년 때 진짜 열심히 가르치던 글이랑 별로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2학년들은 다 3학년 문제를 가지고 가르치거든요. 별로 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방과후를 하지 않더라도 누누이 어디선가 논술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들의 전반적인 글수준은 정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에서 막 뒤집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수능이랑 똑같습니다. 수능도 되게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들 점수 커트라인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다들 사소한 거에서 점수 등급이 확 바뀌죠. 그런다고 해서 수능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논술은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수능도 결국은 그때 아는 데에게 또 미리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고요. 논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논술도 저희가 보통 이제 올해 2학년 때부터 쭉 가르쳤던 애들이 그러니까 2학년 때는 최소한 보통은 3학년 12월에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12월에 시작한 애들이 저희 6월 달에 입학 컨설팅 합니다. 입시 컨설팅 할 때 저희의 그 보수적인 방식에 따라서 최소한 하향 지원이라도 조금 섞어주시다면 그러면 그래도 최저는 저희 소관이 사실 아닙니다. 근데 최저라도 맞추면 거의 하나도 붙습니다. 쓰는 것 중에.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논술 교육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희가 가르치는 답안이 막 정형화돼서 교수님들이 싫어하는 답안이 왜 애들이 그렇게 붙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애들이 조금 했다는 전제하에서는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할 건데 다들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어머니. 다 열심히 하니까 다 힘들어질 것 같아요. 차라리 옛날에 열심히 하는 애랑 안 열심히 하는 애 섞여 있으면 열심히 하는 애들이 혜택이 없는데 요즘 다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노력하는데 약간 센스가 부족한 애들이 오히려 노력 좀 덜하는 애들한테 약간 밀리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논술 저희 학원 설명회 들어오셨으니까 이렇게 내년 입시 저희 3학년도 어떻게 되는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학원은 8년째, 9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강점이라고 제가 진짜 이거는 정말 원장님한테 사기도 아니고요. 저한테는 제가 생각하는 강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점이 뭐냐면요. 일단 저희 학원은 경쟁 구조가 아닙니다. 논술학원들 혹시 다른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 이름 걸고요. 어느 선생님 강좌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막 경쟁해요. 그래야 이제 왜냐하면 자기 학생들 많아져야 이름 걸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 있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강사들 간의 차등,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서 차등이 없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주 세미나를 합니다. 매주 세미나라고 심지어 2학년들한테 제가 누누이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애들 1시간 동안 써야 되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6시간, 7시간을 보면서 답안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네가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우리는 6시간, 7시간 동안 쓰잖아? 그래서 대신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대학 시험 안 볼 거니까 너네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저희는 이렇게 협업구조라는 게 논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이랑 국어는요, 뭐 국영수는요, 되게 잘하시는 단과 선생님들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혼자서 다 모든 걸 다 깨고 계세요. 심지어 그러신다면서요. 뭐 어디 수학 선생님은 이거 나오겠네. 그럼 그냥 나온다면서요. 저도 어딘지 잘 모릅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신다면서요. 그런데 논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논술은 그리고 또 논술은 어쨌든 대학 정도의 지식을 요구하고 대학생 정도의 답안을 써야 하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한 저희 위치에서 보더라도 절대 막 내려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고려대 모의 논술이 또 유형이 싹 바뀌어가지고 뭔가 새롭게 딱 나왔습니다. 지금 논술계 모든 강사들이 다 머리를 싸매고 도대체 어떻게 써야 좋은 답안인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학원에서는 서로 이제 기밀입니다. 숨겨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가 느끼는 정말 좋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에 선생님들이 아마 바뀔 거예요. 이제 담임이. 근데 저희는 그거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기 2학년들 지금 제가 다 조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막판 논술 참사를 채점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수님 마음에 들어야죠. 근데 문제는 교수님이 누가 걸릴지 알 수가 없고요. 교수님은 굉장히 여러분입니다. 고로 여러 선생님의 칼을 맞아본 애들이 글이 분명히 노래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요즘 어머니들 이거 다 아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강사가 채점하나요? 알바가 채점하나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저희는 일단 강사가 채점합니다. 예, 그리고 강사가 채점하는 거의 장점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강사가 강의하고요, 해제 강의하고요, 알바가 첨삭하면요 완전 다른 얘기가 돼요. 예, 저도 첨삭 알바 대학교 때 많이 해봤거든요. 강사님 막 자료 주세요. 이거에 따라서 첨삭하세요. 그런데 저희도 머리가 굵은데요. 절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애들이 느끼는 괴리감이 커요. 그래서 이건 뭐 어머니도 이건 다들 아시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합니다. 예, 저희 교재 매년 뒤집어야 돼요. 그 전임 원장님께서 굉장히 깔깔하게 교재를 다 뒤집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매년 뒤집습니다. 논술은 그때그때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올해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는 생태입니다. 생태. 그래서 이렇게 뭔가 조금 인간 중심적이지가 않고 자연 중심적이다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좋아하고요. 이러면 제가 또 거기 맞춰서 교재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구성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과정을 진행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는 3학년이고요. 원래 기본과정이라고 해서 2학년을 했어요. 그래서 2학년 과정에서 저희가 했던 건 당연히 애들의 전반적인 사고력이긴 한데 거기다 더해서 제가 독서 활동을 챙깁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양쪽의 독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애들더러 나딴 애들은 지난주에 써내라고 했습니다. 쓸과 지망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아까 원장님께서는 애들더러 겨울방학 때 직접 읽기 한 다음에 쓰라고 하셨지만 애들은 겨울방학 때 바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써줍니다. 제가 써주고 그리고 읽게 시키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면접 때 디펜스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면접 때 디펜스가 가능한 선에서 쓰고 그리고 양심껏 수능 끝나고 읽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2학년 안 다니시는 학부모님들도요 다 말씀하세요. 어차피 학생부 2월달 쓰기 전까지는 다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독서활동을 제가 챙기는 게 저한테 어렵지 않거든요. 안 그러니까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독서활동 부족 물론 200권씩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최소한도 한 학년에 한 6권 읽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챙기는 과정인데 진짜 있고요. 정규 과정은 12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진행하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주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장님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과 선생님들이랑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거기도 진행을 순환 형태로 강의를 맡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문과 같은 경우는 제가 주제 강의로 싹 다 합니다. 제가 싹 가르치고 그리고 개별 담임별로 첨삭이랑 해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제가 강사고 나머지 분들 알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주제 강의 떠드는 거고요. 실제로 문제 쓰고 그거에 대해서 해제를 첨삭하는 담임 선생님께서 계실 거고 아마 3학년 때는 그 담임 선생님이랑 훨씬 더 상호작용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달 상담 전화 드리거든요. 그때 어떻다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럼 저한테 직통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물론 아까 보셨겠죠. 애기가 있긴 있어요. 애기가 있지만 애기 때문에 오히려 24시간 언제든지 깨있는 그런 얘가 밤에 잠을 힘들더라고요. 가끔 재작년에 막 저한테 3학년 배우시고 올해 지금 다니시는 학부모님 계시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애가 생기셔갖고 우리 아들 신경 많이 못 써주시겠네요. 예. 저 진짜 양심껏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물리적으로 처녀일 때랑 제가 재작년에 처녀를 제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처녀일 때랑 이게 가족이 생기니까 조금 힘들기는 한데요. 하지만 저도 어쨌든 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영향을 입지 않게 오늘도 지금 시부모님이 와서 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24시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입시 컨설팅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재원생만 해드리고요. 6월달에 들어온 학생들은 가능하면 안 해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정말 급해서 선생님 여기 아니면 해주실 데가 없어요라고 해드리는데요. 가능하면 안 해드리면 왜냐면 아는 게 없어서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애에 대해서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정규과정 동안 시험 3번 보거든요. 그 3번 보는 시험을 가지고 저희는 아이의 논술 실력을 객관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 쓰면 되겠다. 어느 대학이 너에게 맞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와가지고 하면 넌 어떤 대학 가고 싶니? 뭐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원생이 필요하니까 아이들 입소문 내셔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전 과정은 이제 애들이 정말 딱 2시간 또는 100분 안에 글을 쓰게끔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준별로 완성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과정은 힘듭니다. 정말 고대 논술 보기 전에요. 이제 애들 고대 수능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논술 보기 전에 5일, 6일 동안 고대만 보셨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애들은 제법 논술을 들을 정도의 머리가 있는 애들은 그 정도 시키면 정형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형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굳이 학부모님이 학생을 고민 안 하셔도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논술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논술이랑 수능 고민, 전형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지금 수능이 정말 올인해가지고 진짜 정시 아니면 재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주로 남학생분들이 그런 결단을 많이 내립니다.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어차피 군대로 가는데 이러면서 해보고 안 되면 재수 그런 경우에는 논술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그게 아니면은 논술은 어차피 하기로 하셨으니까 오신 거라면 최소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논술은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 갖고 고민하시지는 마세요. 우리 애가 잘하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그리고 2학년 학부모님들 중에 지금 저한테 막 아까 물어보셨는데 제가 2학년 때 칭찬 정말 많이 합니다. 애들이 논술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딱 느끼면 논술 전형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논술 전형 안 하면 어디 갈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학년 칭찬 많이 하는데 물론 객관적인 정보에 기인한 칭찬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합니다. 3학년은요 애들이 초반에 울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안 되는데? 이러면? 이러면서 또 실제 봅니다. 2학년 때 뭐 배웠니? 막 이러신대요. 2학년 때 같이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2학년 때 뭐 배웠니? 막 이러시긴 하신대요. 근데 그거는 3학년은 자극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학년별로 조금 방법이 다른데 울면서 봐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좀 울어야 애들이 좀 아픈 만큼 성숙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장님께서 원래는 이걸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안 들어오시네요. 이제 제가 조금 이어서 할까요? 네, 저 원래 사실 수학은 원장님한테 들어야 되는데 원장님이 안 들어오시네. 그건 제가 할게요. 그냥 그거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까지 제가 가능합니다. 수학은 사실 저도 수학이라서 그래서 수학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광고별 학습 전략이라 해가지고요. 제가 굳이 길게 막 써서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21페이지부터 보시면요. 국어 영역이랑 영어랑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거는 이런 정도 전략 모든 학생들이 요즘 못 읽겠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애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를 하다 오늘도 공부는 한 8시간 했어요. 그런데 뭐 했는지 몰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목별 학습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국어 같은 경우도 영역별로 조금 나눠서 봤고요. 수학이랑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눠놓은 거니까 부모님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학생 거 읽으라고 하세요. 이거 얘기해 주시고요. 국어는 애들이 좀 문학이랑 비문학 영역 중에서 문학은 어려워하고요. 비문학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은 왜냐면 앵간히 학원을 10개 풀면 그중에 한 6, 7개 맞거든요. 항상 공부 안 해도. 그러니까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문학은 어려우니까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 수학 하는 거죠. 그런데 국어는 아시겠지만 이게 한 10개 중에 6, 7개 맞아갖고는 아무래도 못 갑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를 국어 공부도 막 열심히 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비문학 질문을 하루에 5회 질문을 하다 5분에서 7분 잡으면 하루에 30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만 비문학에 투자해서 이거는 제가 약속을 드리는데 이거는 논술이라는 거예요. 논술 제시문은요 별게 아니고요. 비문학 제시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네, 그래서 비문학 제시문 하다 보면 논술 올라가고 논술 주제감이 듣다 보면 비문학 제시문 잘하고 그래요. 이거는 뭐 저희가 2학년 때 논술 5등급 아니 국어 영역 5등급 지정애들이 공부 별로 안 했는데 걔 진짜 고등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는 애였거든요. 너무 즐겁대요. 고등학교 생 고3도 즐겁대요 진짜. 그런데 그런 애들도 국어랑 이제 논술 막 어지간히 듣고 국어 좀 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등급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문학은요 인강이 됐든 학원이 됐든 과외가 됐든 아니면 스스로 뭔가 자습서 펴놓고 하는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제발 하기 싫어도 이래도 좀 하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EBS 교재가 나오니까 EBS 교재, 정교재 보셔도 괜찮고요. 인강들은 워낙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하라고 하세요. 애들이 이거 안 하려고 해요. 문학은 암기입니다. 내용 모르면 풀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영어는 특수가 워낙 비중이 크니까요. 외국에서 살다 온 선생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특수가 보고처럼 들릴 텐데 근데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능날 애들이 굉장히 긴장해 있는 상태고 갑자기 비행기 막 지나가고 이러면 아들이 그건 영승의 소리고요. 그래서 하루에 리스닝에 딱 30분만 투자를 하는데 좋은 거는 스크립트를 받아 쓰는 건데요. 스크립트 받아 쓸 수 있을 좀 되면 뭐 굳이 리스닝 하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스크립트를 보고 그리고 리스닝을 듣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리스닝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단어는 다들 알아서 잘 하겠지요. 그리고 제가요 수학은 제가 너무 전문성이 떨어져서 수학을 안 할래요. 그래서 제가 금방 원장님 모셔오겠습니다. 이게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보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저희 지금 국어 수업 듣고 계신 어머님도 계실 겁니다. 예, 저희 김명 선생님께서 국어 저희 학원에서는 진행하시고요. 네, 문학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문학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겨울방학 동안에 문학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제 원칙은 그겁니다. 사실 국어는요 혼자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할 수 있으면 그 수업 시간들은 따로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작성을 하는 게 좋아요. 국어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상담을 할 때는 정말 혼자 못하겠냐? 그러면 뭐든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뭐 학원에서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학원을 이제 또 어디가 좋으냐 물어보고 아무래도 논술학원이다 보니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하셔갖고 여기 저희 학원에도 이런 강좌 있습니다라고 그냥 알려드려서 저희가 문자로 이렇게 막 그거 제가 합니다. 이거 절대 들으라고 예, 드리는 문자가 아니고요. 이게 있으니까 정보 괜히 탐색하시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지금 저희 학원 3년째 맞추시는데 어떠니? 예, 되게 기운이 넘치세요. 여자 선생님께서. 고3 강좌는 좀 그래야 되거든요. 선생님 혼자서 막 들떠갖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애도 여부 선생님도 이러면 그냥 하루가 쑥 갑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 저랑 나이가 동갑이신데 아직 처녀세요. 그래서 에너지가 학생에게 100% 다 쏠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강좌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원장님이자 수학 선생님 금방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수학은 제가 맡아서 가르칠 거라서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논술을 기본으로 해서 가르치다가 본과를 한 4, 5년 전부터 애들을 받아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최저 조건을 맞추는 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보다도 일단 인문계 수학 기준으로 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찾기도 힘들지만 중간에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고 대부분 애들이 이미 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따로 개설을 하지는 않았고요. 문과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 3학년 논술 과정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원하는 애들 기준으로 해서 감표를 하면서 제가 1년 동안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이게 수능 최저 조건이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내신 준비는 해주긴 하지만 학교 특성에 맞춰서 기출문제 쌍을 모아서 풀어주는 그런 스타일의 내신 준비, 한 달씩 걸리는 내신 준비, 학교 앞에 있는 학원들이 하는 주로 그런 스타일의 내신 준비는 저희는 그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대비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업에서 큰 틀은요, 그 나눠주신 유인물에서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28쪽에 있는 그 시험지 보시면 제일 문제가 빠르실 텐데, 기본적으로 문과 수업은 범위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고 책도 3권밖에 안 되거든요. 그나마 처음에 있는 부동산 빼고 내용은 2권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2권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처음부터 전부 다 풀어낸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실 반년이면 한 번도 연구 충분합니다. 그것도 복수까지 고려해가지고요. 문제는 뭐예요? 배우는 쪽에 애들이 깡긋하게 사실 잘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르쳐 보면은 애들이 수학 성적이, 수학 실력이, 문제푸는 실력이 제일 좋은 때는 사실 8번입니다. 11월이 되면 도로 떨어져요. 논술에 뭐에 막 엉망진창으로 애들이 치이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가지고 수학은 계속 점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학년 1년 동안 최소한 3사이클 이상 돌려가지고 애들이 수학 관련 전체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1등급인데 더 높이겠다. 이거는 저희 수업 방식이라고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거냐면 뭐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등급을 타겟팅을 하고 3, 4등급 학생 같은 경우는 2등급을 타겟팅을 해갖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걸 이쪽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뭐 특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표 같은 거야 사실 말이 좀 말이지만 제가 여기서 굳이 이걸 한마디 읽는다고 해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 개념 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초에 선행이라고 하지만 이미 수학은 학교에서 진도가 다 나간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들을 유형별로 분출을 함으로써 애들이 그걸 풀었을 때 약한 부분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유형별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약한지에 맞춰갖고 추가 과제를 학생별로 개별적으로 구현을 할 거예요. 예, 개별적 구현가 너무 잦아지면 사실 수업 진행에 지장이 있는데 그걸 이 통합과제 같은 경우에 애들별로 별도로 이 사이에 이제 애들별로 별도로 약정리형을 하는 추가 과제가 나갈 텐데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씩 전체 과정을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 추가 유형 문제를 내주고 그리고 그걸 이제 따로 질문받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플레이는 그렇게 됐고 저희가 이게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뭐 많을 때는 한 7, 8명, 적을 때는 한 4명, 5명 정도를 데리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 인원이면 제가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맞춰갖고 진행을 할 거고 뭐 열방학원은 아마 주 3회 진행이 되고 계약하면 주 2회로 바꿔갖고 수업을 진행해요. 이거는 사실 지금 이미 대부분 다 학생들이 수학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하고 있을 텐데 선생님하고 잘 맞고 성적이 잘 나오면 굳이 옮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수학학원이 물론 사람은 사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2학년 때 1년 내내 다녔는데 성적이 어머니 떨어진다. 그럼 그건 학원과 안 맞는 거거든요. 학원에서 애들과 아니면 맹숭맹숭하게 해서 그렇든 아니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애들하고 안 맞든 어찌됐든 간에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안 맞는다면 지금 바꾸셔야 돼요. 여름방학 이후에 바꾸는 애들 파악하는 데가 몇 시간이 너무 걸려갖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애가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이나 과외가 얼마나 되게 피팅이 되는지 고려를 하시라고 결정을 해야 될 거고 보통 얼추 봤을 때 3월 말 정도면 한 차례 진도가 끝납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사이부터 여름방학 초반까지 이제 2차 복습 과정이 들어가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푼 문제, 오답노트 정리한 것까지 진행을 했을 때 애들이 어느 정도 성취도가 잘 나오냐 잘 나오지 않냐에 따라 쭉 갈리긴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수업을 다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잘 안 나오면 그런 거 문제를 더 문제 줍니다. 사실 3학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르는 내용은 당연히 알고 가야 되겠지만 애들이 문제를 풀 때 틀리는 문제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특히 2등급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건 20번, 30번은 누구나 틀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맞추고 못 맞추고는 1등급을 가는 거고 2등급을 만약 못 맞으면 가는 문제는 고정적으로 싫어하는 계산력이 약한 애들은 무한정비로서에서 나오는 도형 문제를 주말에 못 푼다든가 아니면
뭐 로그 상록만 나오면 죽을 쓴다든가 그런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로 과제를 부여를 함으로써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자연스럽게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수능 특강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3학년 때 수학 수업을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애가 풀 수 있는 한계보다 조금 더 많은 만큼 문제를 꾸준하게 공부를 해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애들이 풀고 채점을 했을 때 이게 틀린다는 얘기는 뭐가 약해서 틀린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또 던져줄 것. 결국 그게 문제거든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쉬운 과정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올라가면서 애들한테 과제 부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문제를 제가 문제집을 사용을 하진 않아요. 사설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내신 준비할 때나 잠깐 쓰는 정도고 기본적으로 과제를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직접 보기 때문에 저희가 프린트를 전부 다 대체를 하고 아마 과제는 절반은 애들마다 따로 나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자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여름방학까지 하고 2차례 진도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2학기 때부터는 그 여름방학 때도 이제 주 1회는 진행을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형태로 과제 부여를 하게 될 겁니다. 30문제 필기를 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풀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는 시간 관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푸는 속도가 느린 거거든요. 이게 국어나 영어 얘기가 아닌데 수학은 그냥 애들이 푸는 속도가 느려서 시간을 못 맞추는 거지 무슨 시험장에 들어가서 100분 내내 집중하면 다 풀 수 있어? 안 돼요. 그거.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계산 속도가 느려가고 문제를 다 못 푸는 케이스라면 1등급의 현실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계산 속도를 3학년에 와서 드라마틱하게 높이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포기할 부분을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보통 그나마 그 안에서도 시간 관리를 제일 못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모르는 문제 나와서 10분 동안 고민했는데 결론은 몰라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적은 것은 적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죽어라 잔소리를 해도 9월은 돼야 애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더 일찍부터 잡으면은 약한 부분에 약한 부분대로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평소 왜냐면 이게 사실 9월, 11월까지만 모든 공부가 끝내서 완성이 되면 된다고는 하지만 3, 4, 6월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그것대로 엄청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월마다 보는 모의고사에서 가능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애가 심리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제가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물론 질문 받아주는 기계 역할을 더해서 애가 공부할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 강한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시켜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업 계획을 디자인을 하는 정도 되겠죠. 네.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 동안 2번 돌고 멈춰서 그런데 문과는 빡빡하게 나가면 3번까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3번 정도 돌리면 적어도 수업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이 되려면 정말 어려운 일부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학생에 따라서 푸는 이유가 굉장히 차차다르거든요. 진짜 계산에서 습관적으로 했네. 그러면 열심히 가르쳐서 다 풀 수 있게 만들어도 시험만 보면 엉망진창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획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될 문제라서 조언도 해주고 그다음에 시험 직접 보는 형태로 해서 학원에 와가지고 정해진 시간 동안 풀어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애가 풀어놓은 흔적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역으로 유출을 해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는 할 겁니다. 그래서 막 진도에 맞춰서 차곡차곡 또박또박 나가는 형태라기보다는 개인별로 맨투맨으로 맞춰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도 큰 틀에서 진도는 제가 실어놓긴 했어요. 왜 너무한 사실이지? 29조에 보시면 대충 6월달까지 진행된 수학 진도를 맞춰놨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중간 기말고사 대비가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한 타입으로 설정이 되긴 했는데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개별 진도 진행하면서도 거기에 맞춰서 또 이런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얼추 여름방학 때까지 하고 2타임 마무리가 될 겁니다. 문과 쪽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기말고사 진도가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좀 막 나가는 학교들은 그냥 체크원에 통째로 던져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범위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제집이 있으면 그걸 그냥 푸는 수밖에 없고 주로 사용하는 문제집이 없으면 그냥 전체 기준으로 해갖고 이런 정리 다시 한 번 하고 풀었던 문제 5단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요새는 상당수 특히 자사고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 8년치 모의고사랑 수능 기출 전체 통합해갖고 단원별로 나눠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겠죠. 유형 문제에서 나눠주고 모품 문제 다시 하고 그러면 결국 그게 수능이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수학까지.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가능한 최대한 유형별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애가 약한 부분을 정확히 짚고 이제 뭘 공부해야 될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 나가는 거는 제가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을 해봤지만 아무리 잘해봐도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은 현실상 이해를 한다고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계산 능력이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산 자체 패러다임을 바꿔서 처음부터 뒤집어 놓는 것은 고사는 무리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그러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소명도를 높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도 문제를 가능하면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숙제 내주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80% 정도 숙제 성취가 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내주는 기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해가지고 각각의 챕터별로 한번 1차선에 그리고 한 두세 대 정도 후에 복습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타이틀은 당연히 수능하고 모의고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신 때도 거기 맞춰서 교과서 문제 풀고 질문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어차피 국어적으로 다 설명하셨다니까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고 단과 수업이나 아니면 논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나와서 질문해 주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